네, 긍정 마인드와 행복 지금 10주차 강의를 하고 있고요. 어, 오늘은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이제 살면서 힘든 일이라고 하면 사실 가장 좀 슬프게 느껴지는 게 상실이죠. 상실이라는 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을 잃게 되는 그런 일을 얘기를 합니다. 또는 이제 외상이라는 것도 뒤에도 나오겠지만 뭐 폭력이라던가 내 생명이 위협받는 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외상에 포함될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상실이나 외상을 겪으면 사람이 되게 타격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탄력적인 반응은 무엇이냐 한번 볼게요.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폭력,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과 같이 산발적이고 잠재적으로 우리가 파괴적인 사건에 노출이 되었을 때 그런 걸 겪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되고 건강한 수준의 심리적,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는 능력이 탄력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. 물론 이런 일을 겪고 힘들어하는 거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. 이런 일을 겪고 사실 안 힘들어하는 것만 좋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. 물론 덜 힘들어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되게 다행한 일이지만, 네, 그래서 이걸 보시고 나는 왜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너무 힘들었지? 이렇게 자책을 하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근데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회복이라는 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. 어떤 차이가 있냐면, 그래서 제가 회복이랑 탄력성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표를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회복은 그 지속 기간,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기간이 좀 길어요. 6개월 이상 되게 임상적으로 유의한 증상이라는 거는 6개월 이상 원래 이렇게 잘 지내다가 외상을 갖고 이렇게 심리적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게 지속되는 게 얼마? 6개월. 6개월보다 더 길어진다는 거죠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지만 서서히 해서 몇 년이 걸려서 그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된다. 이게 이제 회복의 개념이에요. 하지만 다른 색깔로 한번 비교를 해보면 탄력성이라는 거는 비슷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확 떨어졌지만 또 금방 단기적으로 회복돼서 쭉 잘 지내게 되는 게 탄력성인 거예요. 차이를 아시겠죠?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 그래서 몇 년간 서서히 외상이나 상실 이전의 정신건강으로 회복하는 거고, 그리고 더 심각한 심리적 반응들이 일어난다.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, 불안장애나 강박장애 이런 게 나타날 수 있고, 공황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고 등등. 그래서 사건 이전의 기능으로 돌아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. 탄력성은 불과 몇 주 정도 지속되는 단기간의 심리적 장애를 경험하고 장애 후에 비교적 안정되고 건강한 기능으로 돌아온다. 네,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탄력성 연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요. 첫 번째로 살펴볼 연구는 고위험 아동 연구입니다. 고위험 아동 연구. 이건 뭐냐면 이제 그 아동기에 힘들고 그런 위협적인 역경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데요.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카우아이 지역 아동을 종단 연구를 한 거예요. 좀 많은 아동을 30년 넘게 이들이 성인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를 추적 연구를 한 연구입니다. 이거는 그 연구가 담겨 있는 책인데요. 네. 왜 고위험 아동 연구를 했냐? 상당한 역경에 직면하고도 건강한 발달을 보여주는 상당수의 아동이 있다. 네. 여기서 역경이라는 거는 삶의 어떤 위협이나 도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전쟁을 겪거나 배가 너무 고픈 시기가 길어지는 기아, 부모의 알코올 중독과 정신장애, 가정폭력, 자연재해. 사실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일상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
가족을 잃은 사람도 엄청 많을 거예요. 전 세계적으로. 이것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역경이 될 수 있겠죠. 네. 그리고 뭐 부모의 이혼일 수도 있고, 그다음에 결손 가정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런 역경을 이제 겪고 나서 어떤가를 살펴보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이런 고위험 아동의 3분의 1이 네, 적응적이고 남을 잘 돌보며 역량이 있는 성인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탄력성을 잘 발휘하면서 살고 있구나. 그런 걸 이런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노화 과정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. 노화 과정에 대한 연구는 우리가 이제 노인 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건강이 나쁠 수도 있고, 뭐 배우자를 사별할 수도 있고, 혹은 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, 본인이 갑자기 뭐 시한부 선고를 받으실 수도 있고, 그래서 사실은 너무 우울할 것 같고, 외로울 것 같고,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그런 삶의 도전에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그런 탄력성 연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거죠. 그랬을 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의 상당수가 생각보다는 건강이 나쁘지가 않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외롭지도 않았고 우울에 시달리지도 않았다. 그리고 삶의 만족도라던가 자존감 수치는 다른 노년기가 아닌 뭐 성인이나 중년 이때의 연령대랑 비슷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3, 40대나 아니면 7, 80대나 다 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. 삶의 만족도나 자존감 이런 것들이. 이분들이 겪을 수 있는 삶의 도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. 막 이제 70, 80 이렇게 나이가 되신 분들은 만성적으로 뭐 어떤 그 뭐라 그러지? 관절에 질환이 있을 수 있고 배우자 죽음이라던가 은퇴, 실직 그리고 생활 거주지가 변화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그 전에 했던 신체적인 능력, 혹은 인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리고 스스로가 누군가를 또 돌봐야 되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질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우울해질 수 있는데 근데 연구 결과들은 뭘 보여주냐 봤을 때 경험적인 발견,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이란 뜻이에요. 연구 결과들을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삶의 도전에 직면해서 그들의 웰빙을 유지하고 웰방이라고 써놨네. 웰빙입니다. 유지하고 때로는 향상시킬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탄력성 연구도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누가 이런 역경에 잘 견디는 건가? 탄력성은 어디서 오는 건가? 이게 궁금해지죠. 왜? 탄력성이 이제 높아야 더 행복하다고 하니까. 네. 보면 근데 우리는 이게 뭔가 특별한 사람, 누가 역경에 견디느냐는 질문은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서도 탄력성이 있는 사람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. 자기 주변에.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생각보다 흔하게 탄력성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이거는 특별하게 엄청난 초인적인 노력, 초인적인 능력 이걸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다라는 거죠. 예를 들면 흔한 삶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냐.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, 심각한 사고, 건강 상태, 부모의 이혼, 뭐 애인하고 이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이런 삶의 도전과 비극에 압도가 됩니다. 너무 이제 거기에 놀라고 충격을 받는 거죠.
그렇게 되면 심각한 정서적인 증상이 계속 일어나고, 이거 뭐 우울, 불안 이런 것들이, 좌절 이런 거, 또 신체적인 고통에도 계속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. 회복까지 오랜 시간 내 지지와 도움이 필요하게 되고요. 이런 분들이 이제 자신감을 상실하고 냉소적으로 변하고 분노가 계속 생기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.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역경에 직면한 후에 그 사람들의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직면하기 전이랑 한결같이. 그리고 혼란의 시간을 보내지만 상대적으로 짧게 그걸 보내고, 그리고 유능하고 건강한 평소의 기능으로 곧 돌아오게 된다. 그리고 침착함과 자신감을 되찾아서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, 요 앞에서 살펴본 게, 그 탄력성이 높은 게 정말 뭐라 그러지? 좋은 거구나. 이렇게 생각하고, 이렇게 할 수 있어요. 그 희생한 사람, 그런 역경을 겪은 사람에게, 야, 너는 왜 이렇게 탄력성이 낮냐? 이렇게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. 비난하면 안 된다. 이걸 특별히 또 더 얘기를 하는 건데, 어떤 불리한 사건, 힘든 사건에 있고 나서 그 사람들이 느끼는 고통은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. 네.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떤 학교나 뭐 가족 안에서 내가 친한 사람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를 당했다. 그랬을 때 누군가는 그 사람을 아는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, 누군가는 별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일상생활이 되지 않을 만큼 슬퍼할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, 앞에 어떤 연구 결과들이 탄력성이 있으면 좋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. 고통을 크게 느끼는 사람에게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이거는 꼭 주의를 해주세요. 예를 들어서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남편, 여기 남편 그림이 있는데, 이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. 아내의 죽음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. 하루속히 벗어나야지. 일상생활로 어서 돌아와야지.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사람에게 어떤 기분을 느끼게 할까요? 저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더 속상하고 화가 날 것 같아요. 나는 그냥 슬픈 것 뿐인데 빨리 벗어나라고만 하니까.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읽어보면, 희생자가 겪는 고통에 그건 네 책임이야 라고 이렇게 희생자를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더 추가시키고 회복에 필요한 사회적인 지지를 감소시킨다. 그래서 2중, 3중으로 그 사람의 회복을 방해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 다음에 탄력성과 관련된 보호 요인인데요. 이거는 어떤 거냐면, 탄력성이,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탄력성이 높을 수 있는가를 이제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본 거예요. 뒤에 이제 성인을 대상으로 살펴본 것들도 나오거든요. 일단은 아동을 대상으로 살펴보면, 아동 개인에게 내재된 보호 요인이 있을 수 있고, 가족에게 내재된 보호 요인, 지역사회 보호 요인,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이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 탄력성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불우한 청소년의 탄력성인데, 여기서 이제 불우하다는 거는 가난을 의미하는 거예요. 아이고, 글씨 가난. 경제적으로 집안의 형편이 좀 어려운 거죠. 그래서 미국의 기준으로 전체 아동의 20%가 가난하게 살고 있다. 근데 이제 가난한 아동 중에서도 탄력성이 높은 아이도 있고
탄력성이 낮은 아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라는 거죠. 그랬을 때 첫 번째, 부정적인 생활 사건의 수, 만성적인 생활 스트레스, 이 두 가지가 이제 첫 번째 요인인데요. 이건 뭐냐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하다고 해서 꼭 안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. 뭐 저렴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가족들끼리 화목할 수도 있는데, 문제는 이제 가정 내에 어떤 갈등이 너무 빈번하게 있다거나, 혹은 뭐 아버지의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적인 뭐 질병 이런 걸로 통해서 항상 아버지의 눈치를 보고 불안해한다거나, 그런 건 만성적인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서 가난하다면 탄력성이 높겠죠. 하지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이런 두 가지가 따라가게 되면 탄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. 네. 또 하나는 자기 조절 기술이라는 거예요. 이거는 탄력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게 자기 조절입니다. 여러분도 이제 이 탄력성을 높이고 싶으면 자기 조절을 키우셔야 되겠죠. 자기 조절이라는 건 뭐냐? 오랜 시간과 다양한 상황에 걸쳐서 바람직한 목표로 행동을 안내하고 지도하는 개인의 능력.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스스로 어떤 삶의 목표를 정하고 그걸 위해서 또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서 스스로 그걸 잘 해나갈 수 있게끔 스스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? 자기를 좀 조절한다. 조절이라는 말 앞에 있구나. 자기를 뭐 예를 들면 뭐 내가 일주일에 3번 운동을 해야 될 거야.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그 목표를 잘 못 지키는 사람도 많지만 그 목표를 되게 잘 수행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게 이제 자기 조절이 잘 되는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인지적인 자기 조절도 있고 정서적인 자기 조절도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행동 이런 부분을 잘 조절해서 어떤 성공적인 완수 그리고 과제의 중요한 측면에 주의에 초점 맞추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자기 조절이 중요합니다.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냉정함을 잘 유지하고 정서 표출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이나 소원함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정서를 표현하는 방법을 찾는 것에 능숙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탄력성이 높게 되는 거죠.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훈련을 더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성인기 탄력성의 원천을 좀 볼게요. 앞에서 아동기 탄력성의 원천을 살펴봤는데 성인기 탄력성의 원천은 6가지로 구성됩니다. 첫 번째는 자기 수용. 저는 이제 하나씩 정도만 읽을 테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거. 그다음에 두 번째 개인적 성장. 지속적인 발달과 효율성에 대한 개인적 느낌.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해서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고 계속 성장하는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. 삶의 목적. 삶에서 방향을 제시하는 목표나 신념을 갖고 있는 거. 저는 이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. 지금 제 밑줄 긋고 있는 거. 내가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세상에서 긍정적인 차별성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다. 이게 되게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수용, 개인적 성장, 삶의 목적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은 탄력성이 높을 수 있고 또 나머지 3가지를 더 살펴볼게요. 환경적 통제. 사실은 우리 환경이 매우 복잡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살아야 돼요. 뭐 학생, 대학생으로서의 역할, 뭐 자녀로서의 역할, 친구로서의 역할 등등등 이런 복합적인 환경을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역량에 대한 스스로의 느낌. 그다음에 자율성. 내가 내 할 일을 알아서 잘하는 거죠. 자기지시적, 주도적, 독립적으로 일하는 데서 편안함을 느낌.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 관계도 매우 중요합니다. 타인과 따뜻하고 만족스러우며 신뢰로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가. 이런 것들이
우리가 탄력성을 높게 가질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겁니다. 네.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외상을 통한 성장 부분을 하고 네, 그럼 오늘 세 번째 영상까지 하면 오늘 강의는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.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들어주세요.